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블러드 총재가 또다시 강경 발언을 내뱉으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줬습니다. 최대 7%까지도 금리가 올라야 한다, 아직 멀었다 등등등,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한 거죠. 연준위원들이 지금 이번 주에 발표를 많이 했는데 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 그런데 어쩌라고, 그런 식의 결과였던 것 같은데요. 주가를 계속 좀 짓누르기 위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울고 웃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제 빈살만이 일본으로 이제 떠났는데 남겨진 것은 여러 가지의 양해각서들, 그리고 기대감, 평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거나 새롭게 주목받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내년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0%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것도 1분기에요. 자, 1분기에 영업이익이 30% 정도 감소할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찬바람 분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의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고인플레이션, 고금리,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이 또 왔네요. 주말장에는 워낙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변수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어제 주가가 좀 내려섰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영향을 좀 있을 수 있겠는데, 흐름 자체가 오늘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뭔가 어떻게든 반등을 모색하는 그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구간까지 떨어진다. 즉, 주가의 조정이 오히려,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살펴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국 증시가 약세 마감을 하겠는데, 양봉이에요. 네, 양봉이고 시간만 조금 더 있었다라면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우지수, 나스닥이 모두 나란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02, 나스닥은 마이너스 0.35%입니다. 그리고 출발 자체는 둘 다 제법 많이 떨어져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하락 국면 유지하다가 위로 빵 치고 올라가서 장중에 플러스 전환,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막판에 다시 올라온 모습인데, 갑자기 올라섰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부분들은 차익 실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각해보니까 좋은 소식인데 왜 빠져? 이런 식의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장 막판까지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일단 주가 반등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블러드 때문이에요. 네. 이 제임스 블러드, 제임스가, 우리는 블러드라고 읽습니까? 제임스라고 읽습니까? 아무튼 제임스나 블러드나 다 똑같은 코쟁이니까. 네. 자, 이 블러드가, 켄터키, 루이지애나에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마이크를 잡고 강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미국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박에 직면해 있다. 연준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금리 인상 조치를 더 계속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알고 있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충분하게 경기를 제약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5%에서 7%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7%요? 네, 7%. 기준금리가 7% 올라간, 네.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얼마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한 3% 넘게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와,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3% 넘게는 아니구나. 한 3% 가까이, 네, 3% 정도, 네,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는 건데, 기준금리 3% 정도 더 올리려면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7%라는 것은 사실 그냥, 네, 그냥 내뱉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가능성이 있을 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7%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차트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여기서 인용된 것이 이제 테일러 준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준칙을 엄격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고, 내년에 금리가 5에서 5.25까지는 오를 것이다. 최소한 그 정도 올라가야 한다. 이런 얘기고, 더 많은 수준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죠. 이 테일러가 발표한 기준금리, 이제 적정금리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GDP 뭐 등등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이라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금리가 약 한 10% 정도 나오죠? 네, 9%에서 10% 사이, 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와, 지금 금리 이거 장난 아닌데 더 올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내년도 상반기 지나가는 시점, 내년도 이제, 한 6, 7월? 그 정도 라인대로 해서 테일러 준칙을 다시 적용시키면 4% 정도, 4에서 4.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이제 낮아져야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시점에 9%니까 우리도 거기까진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금리의 움직임들이 이제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러드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금리가 아직 멀었어, 더 가야 해, 이렇게만 몰아붙이니까 시장의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요. 네, 그만 짓거려, 이제 다 아는 얘기 왜 자꾸 나서 떠들어, 귀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막판에 반등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연준이 시장에 대해서 강경책을 내놓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고용지표예요.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 나왔습니다. 계속 고용이 단단하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보다도 무려 3천 건이나 낮아지면서 고용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고용이 좋은데 금리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자, 실업률 같은 경우도 여전히 4% 밑에죠. 지난번에 발표된 게 3.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 밑에 있기 때문에 금리는 올려야지 돼요.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뭐 시장 경기에 나쁘지 않다. 경제 지표도 저점권을 통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반면에 이제 제조업 활동 지수가 조금 나쁘게 나타나서 제조업은 좀 위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상치보다 빗나갔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이렇게 단단한데 무슨 수로 금리를 낮추고 그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옐런 의장 같은 때도 금리를 올리는 기준점이 이 실업률 4%가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4%대로 들어설 때 금리를 올린다. 물론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거 아니죠. 0.25 이런 식으로 올려서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고용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 0.25씩 올라가면 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의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원래대로 돌려놔라.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의 주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도 아니고 동결해, 인하해 이런 식으로 어떤 요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경제냐 인플레이션 이건 딱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기준점 기저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경제지표의 호조. 그렇다면은 이 뭉텅이를 봤을 때 금리의 상승 속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경기가 좋아서 돈을 잘 벌겠다는데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집이 망했네, 돈 너무 잘 벌어서 우리 집이 망했네, 이런 얘기는 들리지 못합니다. 들려본 적이 없고요. 물론 살기가 빡빡해진 그런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만 좀 압박을 좀 풀어주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저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푸틴이 협상을 원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협상, 휴전 또는 이제 끝나는 걸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그 원인이 전쟁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쟁이 끝나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엄청난 속도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쪽에서 점점점 분위기가 약간 봄날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국내 증시는 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포합이거나 뭐 소폭 내려갔다가 반등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유럽장이나 미국장이나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적으로 기울어지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나쁜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빈살만의 돈다발에 울고 웃은 네옴시티 테마주. 네, 알루코가 25% 올랐다. 이게 알루미늄 같은 부분들인데 현대로템도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사우디와 철도 차량 제조 공장 설립 양해각서 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 네, 알루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올라갔고 현대로템도 올라갔고 롯데정밀화학도 올라갔고 자, 이렇게 됐는데 좀 특이한데 라는 생각이 있는 게 건설이 하나도 안 보여.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옴시티 사업을 수주한 국내 건설사 중 하나인 한미글로벌은 오히려 11% 내렸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도 급락했다. 건설주들은 그동안 네옴시티 하면은 뭐부터 생각났죠? 건설. 그래서 건설주들이 짠짠짠 하고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 빈살만이 와가지고 얘기를 통하다 보니까 뭐 일단 건설은 건설인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안쪽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논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에 뭐 철도를 갖다 놓는다든지 또는 이제 뭐 에너지를 뭐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인프라를 구축하는지 이런 쪽에서야 수주가 많이 터졌다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계속 네옴시티 관련주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혀져 있었던 애들이. 근데 갑자기 이 네옴시티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그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기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 거죠. 안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 이거 뜻밖의 호재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인프라 구축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건설 이렇게만 생각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리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뭐 반응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라오지 못했었던 종목들이잖아요. 뭐 시장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뛰었었겠지.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주목을 새로 받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증권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2023년부터 핵심 프로젝트의 발주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중동 설비 투자의 사이클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네옴시티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자금도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뭐 당장 하루 이틀 만에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이루어질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게 1년 안에 조성이 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죠. 뭐 신도시 조성하는 우리나라 그 조그만 그런 공사만 하더라도 뭐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네옴시티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글로벌 재건축이라든가 지구 재건축 뭐 하여튼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물론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잠깐 사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서 봐야 되는 그런 장기적 사이클에 대한 어떤 테마이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라
길게 보고 대응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MOU는 양해각서입니다. 말 그대로요.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간 거라서 실제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계약서에 도장이 찍어져야지만이 그것이 기업에 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OU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은 높여놓은 거라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A라는 기업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토치킨 이거 해야 되는데 닭다리 좀 어떻게 튀길 수 있는 기름을 좀 나한테 줘보쇼. 이렇게 했더니 우리한테 기름이 좀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이쪽으로 할게요. 그러고 온 거야. 그게 MOU죠. 그리고 나서 다른 데를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좋은 기름을 더 좋게 더 싸게 해주는 곳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때 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좀 다시 생각하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MOU거든요. 그러니까 MOU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뭐 좀 더 알아보고 생각해 봤는데 이제 뭐 그때 얘기했던 대로 계약서 씁시다 라고 해서 도장 꽝 찍으면 그것이 이제 수주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MOU 앞만 많아도 소용없어요. 근데 MOU라도 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때 니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알았어요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MOU에 너무 기대 많이 걸지 마시고요. 대신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MOU가 됐다는 것은 수주의 바로 전 단계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갔고요. 또 건설주주 같은 경우는 너무 올랐다. 그래서 이제는 더 오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건설주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MOU의 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기업들 내년이 두려워요. 네, 내년이 두렵대요. 왜? 내년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질 것 같다. 뭐 실적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들이 뭐 경기 전망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올라가서 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번에 마이크론이 감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도 다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감산을 하게 되면 재고가 일단은 줄잖아요. 재고가 줄고 가격 상승 뭐 해가지고 이제 호재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어렵니? 그렇게 어려워 라는 식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던데 뭐 결국엔 감산 같은 경우는 그다지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것이 이제 전망치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알고 있다라면 기업들의 컨센서스가 낮아지겠죠. 즉 예상치가. 그럼 증권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 뭐뭐뭐 기업 이번에 목표 주가 조금 낮출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번에 목표 예상치 영업이익률 조금 낮출게요. 이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라고 이제 눈높이도 낮춰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높이를 계속 낮출 수는 없지만 눈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은 부담이 줄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제 수능이었잖아요. 수능인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무조건 다 1등급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그냥 한 대충 해 한 5등급 이상이면 오빠는 만족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5등급 받아야 되고 4등급 받아야 되고 3등급 받아야 되면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실력 발휘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놓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2등급을 받아도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영업이익이 낮아질 것이다 전망이 나오면 이런 기업들의 예상치들이 낮아지게 되면서 투자자의 눈높이를 낮춰줄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잘했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업종별로 살펴보니까 종이 목재가 마이너스 25%, 음식료 담배가 마이너스 9%, 제약이 마이너스 5.98 이렇게 영업이익 감소가 두드러졌다. 자, 종이 목재는 뭐였어요? 종이 목재 포장지 뭐 때문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택배, 배달 뭐 등등등 포장지 이쪽이었잖아요. 이거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약은 뭐지? 아시잖아요. 코로나. 네, 음식료 담배는 뭐죠? 네.
이것도 배달일까요? 네, 글쎄 이건 잘 모르겠어요. 담배를 좀 덜 피나 보죠.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형태. 자, 종이목재, 제약. 얘네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을 때 2020년 뭐 그럴 당시에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조금 나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업종들만 만약에 감소가 커졌다라고 한다면 시장 경기는 나쁘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내년 경기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실적도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증권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럴 것도 같지만 일단은 그 내용들을 주가에 이미 다 반영한 거 아니겠니? 그래서 실제로 나빠지더라도 크게 충격 없을 것이고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바닥을 통과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라면 주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빠 보이지만 나쁘지 않아.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을 했어. 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 부담스러운 얘기였지만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미국의 블러드 바람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뭐 초반에 약세를 보였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흐름이 두드러졌다. 이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고. 울고 웃은 네옴시티 테마죠. 일단은 뭘로 울고 웃었느냐?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들 또는 MOU, 양해각설 체결한 것들은 웃었죠. 잘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미 올라가 있었던 애들은 약간 찬밥 신세가 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라간 주식은 좋지 않고 내려가 있었던 아직 안 올라간 주식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내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0%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증권사나 이런 여러가지 이 센터 쪽, 리서치 센터 쪽에서 기업들의 컨센서스를 낮춰줄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나갔을 경우에는 더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나빠질 수도 있어. 근데 뭐 어쩌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뭐 다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괜찮아 라는 식의 느낌이 오늘 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는 마치 도박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하지만 누구든 투자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투자를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하고 또한 투자는 그렇게 다뤄져야만 한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업. 주식은 사업이다. 투자는 사업이다. 네. 뭐 일단은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서 삼성의 경영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삼성전자가 잘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내가 자금을 조금 보태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재용이 도와줬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 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는 마인드로 가시면 좋겠어요. 내가 뭐 경영에 참여하려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주말장입니다. 주말장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불안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보합 출발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보합 출발하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잠깐 멈춰 있으세요. 그러다가 방향이 하방이든 상방이든 결정이 되면 그럴 때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아침부터 대응하는 건 아니에요. 주말장은 오후 늦음막히까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여유 있게 천천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말장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성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